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이 가끔씩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분명 결과는 똑같은데 어떤 건 어쩔 수 없지 싶다가도 다른 건 절대 안 돼 하고 소름이 돋는 경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알쏭알쏭한 우리 마음속 딜레마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유명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폭주하는 전차 딜레마예요. 여러분이 레버 앞에 서 있는데 저기 전차가 달려와요. 이대로 가면 5명이 죽고 레버를 당기면 1명이 죽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레버를 당겨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죠. 판사와 폭도 딜레마입니다. 성남 폭도들이 범인 내놔, 안 그럼 여기 인질 5명 다 죽일 거야 하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판사인데 진짜 범인은 모르겠고 그냥 무고한 사람 1명을 범인으로 몰아서 처형하면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이야기 모두 결과는 똑같아요.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왜 우리는 전차 운전사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다고, 심지어는 옳았다고까지 생각하면서 판사의 선택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범죄라고 느끼는 걸까요? 똑같이 1명을 죽여 5을 살리는 건데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풀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해법인데 바로 이중 결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의도를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즉 예견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 여기는 것과 애초부터 그 나쁜 일을 내 계획의 일부, 즉 수단이나 목표로 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나눠볼게요. 직접적 의도는 말 그대로 그 나쁜 일을 내가 이루려는 목표 자체로 삼거나 아니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 도구로 쓰는 걸 말해요. 반면에 간접적 의도는 뭐냐면 내가 하려는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내 계획의 핵심은 아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작용 같은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 처음 문제에 다시 적용해 볼까요? 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전차 운전사 입장에서 보세요. 이 사람의 목표는 1명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5명을 살리는 거죠. 그 1명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지만 5을 살리기 위한 계획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온 부작용입니다. 바로 간접적 의도죠. 그래서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요. 이 사람은 달라요. 5명을 살리려면 무고한 한 사람을 죽여야만 해요. 그 사람의 죽음이 폭도를 진정시킬 수단이 되는 거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직접적 의도입니다. 그래서 허용될 수 없다는 거고요. 이 원리가 다른 까다로운 문제들에도 꽤 잘 먹힙니다. 예를 들어 희귀한 약품을 5명 대신 1명에게만 줘서 4명이 죽는다고 칩시다. 그 4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부작용이죠. 하지만 5명 살리자고 건강한 사람 1명을 죽여서 장기를 꺼낸다? 이건 그 사람의 죽음을 수단으로 삼는 거니까 절대 안 되는 거고요. 폭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폭군의 요구를 거절해서 그가 5명을 고문한다고 해도 내가 고문을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폭군이 하는 짓이죠. 나는 그저 끔찍한 결과를 예견할 뿐입니다. 와, 이제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싱겁죠? 이때 철학자 필리파 풋이 잠깐만요 하고 등장합니다. 그녀는 이 이중결과 원리에 아주 강력한 태클을 겁니다. 풋의 말은 아주 날카로워요. 이 이중결과 원리라는 게 듣다 보면 그럴듯하지만 결국엔 교묘한 말장난, 그러니까 궤변 아니냐는 거죠. 그녀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엉뚱한 데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풋이 제시하는 새로운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즉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해를 가하는 것과 그냥 내버려둬서 해가 발생하도록 두는 것, 이 둘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럼 풋이 내놓은 새로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소극적 의무는 주하지 말라는 의무예요. 남을 해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거죠. 반면에 적극적 의무는 주하라는 의무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라, 자선을 베풀어라 같은 것들이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하고 기본적인 의무 같으세요? 당연히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무겠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엄격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 딜레마를 다시 보면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전차 운전사는요, 이쪽으로 가도 사람을 해치고 저쪽으로 가도 사람을 해쳐요. 해치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와 또 다른 해치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더 적은 쪽을 택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요, 5명을 도와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와 무고한 1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가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소극적 의무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판사는 절대 그 1명을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푸세 이론은 다른 문제들도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요. 희귀약품은요, 1명을 돕는 것과 5을 돕는 것, 즉 적극적 의무끼리의 충돌이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게 맞죠. 장기를 위한 살인은 죽이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와 5을 도우라는 적극적 의무의 충돌이니 당연히 죽이면 안 되고요. 폭군 문제도 마찬가지죠. 폭군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내가 직접 고문하지 말라는 소극적 의무를 어기는 거고, 거절하는 건 그들을 도울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소극적 의무를 지켜야죠. 심지어 풋은 여기서 한 방 더 날립니다. 이중 결과 원리가 명백하게 틀리는 경우를 보여주거든요. 자,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서 5명을 살리려고 특수한 가스를 주입했는데 그 가스가 새어나가서 옆방에 있던 환자 1명이 죽었어요. 이중 결과 원리에 따르면 이건 어때요? 1명의 죽음은 의도한 게 아니라 부작용이니까 괜찮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푸세의 이론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돕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거니까요. 이건 소극적 의무를 어긴 겁니다. 와, 이러면 정말 푸세 이론이 더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철학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푸세 이론이 거의 완벽해 보였는데 또 다른 철학자 G.E.M. 앤스콤이 나타나서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앤스콤은 푸세 이론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깊숙이 숨겨진 기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1명을 돕는 것과 5명을 돕는 것 중에선 당연히 5명을 도와야 한다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가정입니다. 앤스컴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잠깐, 근데 왜 우리가 항상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만 하죠? 그게 정말 절대적인 의무인가요? 하고 묻는 겁니다. 그녀의 논리는 정말 강력해요. 아까 그 희귀약품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내가 그 약을 써서 1명을 살렸어요. 약을 낭비하지도 않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전부 썼습니다. 그럼 내가 구하지 못한 나머지 4명 중 누가 와서 저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소 라고 말할 권리가 있을까요? 앤스콤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거죠?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1명을 구할지 5을 구할지 이 선택이 언제부터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대체 언제부터 그 계산이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요, 그냥 오래된 철학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부터 한정된 의료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